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개론 편입니다. 문제,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의 반비례, 크기가 분모란 얘기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아니죠.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뭐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인구에 비례한다. 이 분모로 가는 거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고 분자로 가는 거가 비례예요. 비례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죠. 여기 숫자 커질 때 여기도 커지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같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커질수록 여기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분모로 가는 거. 분모로 가는 거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컸을 때 작고 작아질수록 더 커지고 이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비례 관계는 이거다. 반비례 관계는 이 그래프다라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반비례, 이건 비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반비례라고 하면 분모로 가야 되는 거구나. 반비례. 크기 반비례. 그럼 이렇게 되네. 그리고 비례라 그러면은 분자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게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배번호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적이 된다고 보았다. 네, 맞습니다. 컨버스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이 뭐죠? 경계 지점이 바로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이게 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서로 상권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딱 맞아지는 중간이 되는 그런 경계 지점이 되느냐, 요거를 발표한 거죠. 허브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면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네, 맞습니다. 크리스탈로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네, 맞습니다. 최소 요구하고 있는 이 범위, 최소로 요구하고 있는 이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래야지 입지를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발표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네요. 이렇게 네 가지 베버나 컨버스, 허브, 크리스탈로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문제예요. 공부하는 문제. 이렇게 2, 3, 4, 5번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딱 이놈의 정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2회에 걸쳐서 동영상 했던 식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PDF 파일에 있는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 있는 표예요. 표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때 전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전체를. 이거 기본서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고 굉장히 뭐 몇십 쪽 되죠. 몇십 쪽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공부를 우선 하셔야 되고 지금 전 동영상 강의처럼 기본적인 내용들 요약한 거라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요약한 걸 하시고 요거는 아주 키워드나 요런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정리를 해서 한 장에다가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전체 큰 그림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표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건 좀 보시기 힘들고 지금 옆에다가 최대한 크게 지금 여기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핸드폰 보시는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선명하게 좀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핸드폰에서 어떻게 잘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큰 그림을 지금 여기 저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번 정리하는 강의하고 한두 가지 빠진 건 있지만 하여튼 여기에 지금 다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 내용들이고 뭐 두 문제 이상 나오니까요. 뭐 풀이 과정까지 나오고 뭐 문제 푸는 거 나온다 그러면 뭐 세 문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지금 이 화면이 좀 그래도 좀 보기가 글자가 보인다 싶으신 분은 요 화면을 조금 캡처를 해 놓으시든지 요거 하셔가지고 요 내용은 조금
이렇게 수시로 좀 보시면 돼요. 외우실 때. 지금 외워도 뭐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요 내용 이렇게 보시고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글자를 키워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 큰 그림은 지금 농업지대 이론이 먼저 니카도, 마르커스, 마셜, 파레토, 튀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발전한 게 도시 이론이에요. 도시지대 이론이라 해서 암놈소, 헤이그, 그 다음에 도시 내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버제스, 호이트, 헤이스, 울만. 그 다음 상업지역으로 가서 네일리, 컨버스, 허브, 크리스탈로, 넬슨, 까지 되고요. 그 다음 공업지역으로 가면은 베버, 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농업지역 먼저 지대이론이 나왔고요. 그때는 농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발전되면서 도시지역 이론이 되고요. 도시 내부로 해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론들이. 자, 이런 식으로 큰 그림 먼저 아시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 부류에 속하는지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되는 이런 요약 페이지를 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 끝까지 다 그냥 하려면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서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약한 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니카도의 차액지대입니다. 비옥도, 수학체감, 한계지 이런 키워드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니카도의 차액지대는 이런 식으로 니카도가 차액지대라는 걸 했다. 이런 거 연결,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외우시는 부분이고요. 이해는 먼저 하셨다고 하실 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소유 자체가 지대다. 마셜의 준지대, 니카도의 차액지대를 재편성했다. 준지대는 일시적 소득이다. 파레트의 경제지대,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된다. 지금 이게 공급선이죠. 공급선이 비탄력적으로 되면 경제지대가 더 커집니다. 경제지대가 커진다. 완전 비탄력이 되면 100% 경제지대가 된다. 이런 거. 트윈에서의 위치지대, 고립국이라도 하고요. 도심과 가까울수록 지대가 상승한다. 지대는 수정비에서 결정된다. 한계 지대 곡선이 있죠. 튠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계 지대 곡선. 암노스의 입찰 지대 바탕이 되고요. 동심원 토지 이용 모델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도시로 넘어왔어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튀넷의 고립국 이론을 확장 발전했습니다. 입찰지대라고 하는 것은 지불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입니다. 헤이거의 마찰 비용, 수송비, 교통비를 강조했고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마찰이 작아진다. 그 다음 도시공간 구조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튀넷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고요. 중심부터 점유지역, 저소득, 고소득, 통건지대로 발전된다. 그래서 고소득은 외곽으로 이동을 하고요. 호이트의 선형, 교통 노선에 따라 부채꼴 모양이 되고요. 고급 주택 지구는 도심지역 플러스 교통 노선 축을 이용해서 접근이 양호한 선형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 된다.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동심원과 선형이론을 결합한 거고요. 유사 동종이며 서로 모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질 이종이면 멀어집니다. 자, 상업지역 넘어오면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거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A지역 이렇게 계산하고 B지역 계산한 다음에 A, B 비율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여기 예시 문제 나와 있고 이거 전 동영상에 나왔던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모르겠네요. 자, A지역 보면은 거리가 5km 제곱이고 인구도 5만. 이거는 5, 25, 25, 5 되고요. 5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0.2가 되는 거죠. 0.2. B지역은 거리가 10의 제곱, 인구도 10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100에 10 이렇게 되고요. 없어지니까 10분의 1,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2 대 0.1 되니까 이거는 2 대 1이다. 2대 1. 이런 비율로 나온 다음에
C 지역의 인구가 3만이라 그랬죠. 3만이니까 A 지역이 2만, B 지역이 1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 간단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두 곳의 영향력이 균등해지는 지점, 경계 지점이라고 하고요. 분기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 예시를 하나 드러났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도 하나, 이런 문제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64만이고 B 지역은 16만이다 그러면은 이게 4대 1이잖아요. 4대 1. 이걸 제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총 거리가 30km면은 A 지역은 20km, B 지역은 10km 이런 식으로 분기점이 형성이 된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제 그냥 조금 쉬운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지역에서 거리가 더 멉니다. 거리가 더 멀어요. 분기점이 더 멀습니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쪽이 더 멀리 가요. 여기 더 짧은 것들은 보기에서 다 빼고 나머지를 보셔도 돼요. 허브 확률 모형, 거리 마찰 개수. 교통이 나쁘면 커지고요. 당연히 교통이 나쁜데 굳이 거기까지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찰 개수가 커지는 거예요. 전문 품종이면 작아진다. 전문 품종이면 거기 가야 되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파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 가게를 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찰 개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 면적의 비례 이렇게 계산.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는 같이 계산 문제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가 나오고요. 중심지에서부터 최소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최소로 요구하는 데보다 이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자, 요런 표입니다. 넬슨의 소음의 입지 이론, 점포 입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뭐 8가지 점포가 나오는데요. 집짐성이라고 하는 거는 도심하고 중심지 입지를 해야 된다. 선매 품점은 상호 비교하여 구매하는 점포를 선매 품점이라 그래. 이런 경우는 서로 똑같은 것들이 많이 같이 모여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더 있지만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그냥 읽어보셔도 다 알 수 있는 점포들이에요. 요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넬슨 소매할 때 요 두 가지만 이렇게 같이 보면 아 넬슨이 이런 점포 입지를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개 정도만 넣어놨습니다. 공업지역 배부의 최소 비용, 생산 비용 최소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됩니다. 수성비, 노동비, 직접 이익. 이 순서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수성비가 먼저고요. 노동비, 직접 이익입니다. 수성비가 낮고 노동비도 낮고 그 대신 이익은 커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요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배부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로시는 수요가 최대 지점이 최적 입지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에 입지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지대 이론하고 쭉 다 이론들 넘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지대 이론이나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되면서 나온 거 전체 다 본 거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요거 기본적인 키워드 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키우셔야 되고요. 외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면은. 하지만 또 외우다 보면은 뭐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요 정도까지는 뭐 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한 페이지 정도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만 외워두셔도 서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식으로 한번 보셨다 그러면은 뭐 서로 연결하는 거는 쉬우실 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둔 게 괜찮을 거예요. 뭐 설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에 도움되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조금 정리해 가지고 뭐 문제 풀이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냥 뭐 지문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주요 키워드 정도 딱 알고 계시면 내가 아,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이론을 왜 이 이론을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다 그러면 키워드만 보셔도 아,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이렇게 뭐 찾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몇 가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기억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적 거리, 시간 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아니죠. 효용, 비공간 요인을 왜 고려합니까? 하면은 컨버스는 이제 분기점 나타낸 거죠. 분기점 하는데 여기에 효용까지는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뭐 계산한다 식으로 식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틀린 거고요.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접근성을 제시했다. 이 교통축이 생기고 호이트는 이제 부채꼴이죠. 호이트는 선호형이니까 부채꼴인데 이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이 형성되는 요인의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가 중요한 거죠. 거리가 좀 멀더라도 도로가 아주 양호하다.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그러면 조금 외곽으로 가는 거죠. 고소득층이.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했다. 이거는 고소득층이고 이것도 틀린 거네요.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네, 맞습니다. 넬슨은 이 점포가 최대 이익, 요게 키워드죠.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 알론소는 단일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예, 맞습니다. 알론소는 입찰지대죠.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이고요. 예, 두 가지 영향이 균등한 지점, 경계점,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호이트는 교통 노선에 따라 부채꼴이 되고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고급 주택 지구는 도심 지역 플러스 교통 노선 축에 의해서 접근이 양호하면 선형으로 발전이 했다. 이런 식으로. 선형에서 발전했다. 뭐 이런지. 넬슨의 소매 입지 최대 이익을 위한 점포 입지를 제시했죠.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8가지가 있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고요. 네, 알론소는 입찰지대. 요 정도는 뭐 외우셔야 되는 것들. 입찰지대가 뭔지, 지불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이다. 입찰지대는. 다음 설명하는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기억 니은 해놓고 이게 뭐냐 이런 식이죠. 이것도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시 이용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티넷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예, 여기서는 중요한 게 티넷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도시 내부에 적용한 거는 뭐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여기에는 버제스가 이제 동심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그 다음에 다핵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 둘, 세 명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티넷의 이론을 한 거는 버제스가 되는 거죠. 버제스. 얘는 버제스.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중심지 나오죠. 중심지는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로. 특정 점포가 여기 나와요.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게 넬슨. 버제스가 이제 티넷의 고립국을 응용한 거고요.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나온 거죠. 최소 요구치하고 재와 도달 범위.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의 최대 이익을 위한 점포 입지를 제시하였고요. 그 8가지가 쭉쭉쭉쭉 있다. 얘 키워드예요. 최대 이익을 위한 점포 입지. 이거 원칙 제시. 얘 키워드입니다.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설명하려고 적은 게 아니라 이거 키워드입니다. 이게 딱 키워드. 이제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딱 해서 최소 요거 키워드. 버제스 나오면 티넷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티넷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에 나오면은 어차피 딱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딱 나옵니다. 문제 풀면은.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이렇게 키워드 넣어놓은 것들이 그냥 뭐 여기 뭐 넬슨을 뭐 설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설명보다는 넬슨 했을 때 문제로 뭐 지문 나오느냐 보고 제가 이렇게 키워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공부하실 때도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 뭐 아주 가볍게 넣어놓은 거 아니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호이트에 의하여 도시의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예, 선호형이니까 부채꼴 모양의 형성으로 그 핵심의 도심과 하나이나 교통에서, 그렇죠. 교통 노선이 중요하죠. 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부채꼴 나오고 교통에서, 예, 나머지 다 맞는 얘기네요. 로시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시장 확대 가능성, 여기 키워드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고 보았다. 티넷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 티넷은 고립국이죠.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을 생산비와 수정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네, 다 맞는 거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호이트의 선형, 예, 부채꼴 나오고 교통추억 나오고 그 다음에 로시 나오면 시장 확대 가능성 가장 큰 지점. 네. 티넷 나오면 도심하고 가까워지면 지대 상승하고 한계 지대 나오고 수정비 결정된다. 네. 그리고 이제 위치 지대 말고도 이제 고립국이라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고립국까지도 이렇게 이 사람은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편에는 부동산 정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시장론은 뭐 충분하고요. 제가 뭐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 제가 알고 있는 한 좀 도움되고자 해서 정리를 한 부분들 잘 좀 활용해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